예, 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김승옥 선생님의 서울 1964년 서울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크게 세 개로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964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볼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볼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볼 수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작가인 김승옥 선생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수능 기출문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역사라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무진기행 같은 소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20대 때 서울대 물리대 안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학생이에요. 막 이렇게 물리대 안에서 불문학과 전공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이 약간 천재처럼 생각하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동년배에서 이렇게 문학 창작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김승옥 작가의 글을 보고 나는 작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론가로 데뷔한 김현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글을 쓰려다가 김승옥의 천재성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평론으로 돌리는 뭐 이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작가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작가의 특징적인 글들이 거의 대부분 60년대에 창작이 되고 8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종교에 깊이 빠지셔가지고 창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60년대 소설들이 여태까지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청 뭐 이런 데서 출제가 됐었는데 작가가 20대 때 바라본 60년대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작품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실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가의 작품 경향이 잘 묻어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도시라는 공간과 근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1960년대는 근대화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을 단위로 묶여 있던 전통적인 어떤 집단적인 문화가 해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인화되고 조금은 개별화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던 시기예요. 다들 알다시피 이촌향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라는 공간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 알고 있던 사람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멋있게 이렇게 자기를 한껏 드러내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익명화된 공간이다라는 말로 교과서에서는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화의 시기였다, 도시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개별화되고 익명화된 인물들이 남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작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이 재밌는 게 총 중심 인물이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나는 작품에 보면 25살에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청 병사계는 요즘 말로 따지면 약간 예비군 훈련 같은 거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 전에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큰 좌절을 겪었던 인물이다. 약간은 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로 같은 동갑내기인 25살의 대학원생인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제가 지금 안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인물의 성씨는 등장을 하지만 인물의 본명이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수도 있겠다. 어떤 공간이라고요? 그죠? 익명화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인물과 아니라는 인물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보다 10살에서 1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사내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내라는 인물의 직업은 서적 외판원이라는 직업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서적 외판원이 뭔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이 좀 전집 같은 것들은 매우 비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세일즈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책을 팔고 할부로 판 책을 이렇게 돈을 받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서적 외판원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사내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전체 줄거리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겨울은 되게 추운 시간이고 겨울 밤에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음, 겨울 밤에 나라는 인물과 안이라는 인물이 선술집에서 만나요. 선술집이라는 말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서서 술 마시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안주가 비쌀까? 안주가 쌀까?'라고 얘기했을 때 소박한 공간, 서민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랑 나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까 혼자 술 먹으러 오고 혼자 술 먹으러 왔다가 둘이 만나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의 속 깊은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표면적인 얘기들밖에 할 수 없을까요? 표면적인 얘기들밖에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서로 합니다. 뭐 이렇게 파리를 좋아하세요? 뭐 꿀렁거리는 걸 좋아하세요? 뭐 저는 아침에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옆에서 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런 게 좋아요 같은 뭐 이렇게 음담패설이라고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종로구의 어디 빌딩에 변기에 들어가면은 낙서가 있는데 그 낙서가 있는 건 세상에서 나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상적인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피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들의 인간관계가 진실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인간관계니까 피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깊은 인간관계인 인물하고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깊은 인물이 아니면 얕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자기도 같이 껴서 술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자기 돈 많으니까 그 돈을 같이 쓰자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자 3명이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사내가 자기가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사연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아내의 시체를 세브란스 병원에 팔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4,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은 이 4,000원을 밤새 그대들과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인물과 아니라는 인물은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출처의 돈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중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같이 불이 난 화재 현장을 가거든요. 왜 화재 현장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랑 불 구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불 구경을 하러 가요. 근데 불 구경을 하러 가 가지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내가 갑자기 자기가 쓰고 남은 나머지 돈을 전부 다 화재 현장에 던져서 불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것에 담긴 의미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썼기 때문에 3 명의 남성은 여관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만난 사이지만 또 한편으론 마음이 서로 깊어졌다면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술을 더 먹거나 뭐 화투를 치고 얘기를 하다가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대학원생은 끝까지 각자 방을 따로 잡고 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게 돼요.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이 나를 깨우고 사내라는 인물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매우 놀랐지만 굳이 사내의 상황을 핸들링하려고 하지 않고 안과 함께 빠르게 여관을 나가서 도망치고 안과 헤어지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간단하게 중심이 되는 줄거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 사건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번에 EBS 수능 특강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던데, 선술집에서 나와 안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자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대화는 깊은 대화로 이루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피상적인 대화에만 머물면서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도시 공간의 익명성의 공간에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본질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가 남은 돈을 전부 다 화재 현장에 던지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내 입장에서는 아내의 시체를 팔고 받은 4천 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돈을 받았을 때 사내 입장에선 그 액수만큼의 죄책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불태워 버리는 것은 사내가 갖고 있는 죄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을 텐데요. 또 반대로 소설 바깥으로 이야기를 가져가 가지고 이 작품이 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소외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 시체를 줬는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세계는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세계라기보다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세계에 가깝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분노나 비판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침에 사내가 자살을 하고 나와 안이라는 인물이 도망치는 장면인데,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은 내가 방을 나가려고 할 때 방 안에서 개미 한 마리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로 살폈을 때 이 개미 한 마리는 내가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잡으려는 존재다 보니까 나의 양심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개미 한 마리를 떨어내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내의 죽음에 대해서 일부 안타까움은 느끼지만 깊은 죄책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개별화된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글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소설을 오늘 왜 보여드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10대 학생들이 쓰는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사회가 음, 진짜 누카렵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알바노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0대 학생들이 가끔 수업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바노라는 말은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A라는 행동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바노의 세계는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태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누카렵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말의 준말이라면서요. 참 별의별 말 다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타인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발화가 아니라 너가 선택한 거고 너가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인의 슬픈 상황이나 타인의 곤란함을 기본적으로 외면하려는 사회 문화가 약간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큰 틀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음 교육부라든지 아니면은 평가원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10대 학생들에게 어떤 맥락에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지, 혹은 타인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살피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작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